편견에 도전하는 한국 현대사. 김영삼의 단식. 전두환이 두려워한 것은 김대중이었지만 정작 전두환을 수시로 위협한 건 김영삼이었다. 김대중과 김영삼의 정치 스타일을 한 줄로 설명해주는 표현이 있다. 김대중에게 건너가면 아무리 단순한 문제도 복잡해진다. 그러나 김영삼의 손에 들어가면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단순해진다. 김영삼은 천부적인 정치 감각이 있었다. 대중에게 오랫동안 노출되어 어떤 행동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지 잘 알고 있었다. 김영삼은 카메라만 돌아가면 바로 연기가 나오는 연예인처럼 정치판에 고단수였다. 5.18 3주년을 맞아 김영삼은 단식을 시작한다. 민주화 운동권이 이슈를 만들지 못하고 주춤하고 있던 때였다. 물론 신문에는 단식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다. 머리 좋은 기자들이 애둘러 단식을 알렸다. 조선일보는 어느 재야 인사의 식사 문제를 놓고 정부 여당이 연석회의를 가졌다라고 보도했다. 행가를 읽는 독자는 그게 김영삼의 단식을 뜻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국민과 언론의 암호로 통하던 시절이었다. 김영삼이 제일 좋아했던 것은 깜짝쇼였다. 하루아침에 군대 사조직인 하나회를 날려버렸다. 육군 참모총장 김진영과 기무사령관 서완수를 동시에 잘라버린 것이다. 그리고 수석 비서관 회의에 들어가 이렇게 말했다. 놀랐지? 만약 김대중이었다면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김대중에 관한 군의 불신과 거부감이 워낙 뿌리 깊고 집요했기 때문이다. 금융실명제는 전두환도 건드리지 못했던 문제다. 정말이지 김영삼다운 조치였다. 김영삼은 금융실명제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보관이 있었을까? 아닐 것이다. 그냥 스타일대로 순식간에 해치워버린 것이다. 김영삼은 고민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복잡하고 까다로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IMF 신탁통치 전까지 김영삼은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 모든 대통령은 다 자기 몫이 있다. 이승만도 그 시대에 할 일이 있었고 박정희도 그러하였으며 전두환도 노태우도 김영삼도 김대중도 노무현도 이명박도 다 그가 아니면 실행하기 힘든 일들이 있었다. 대부분 전반이 괜찮았고 후반이 부진하거나 나빴다. 그렇다고 그 시대를 부정해서는 곤란하다. 이게 다 긍정의 역사관이다. 못한 부분만 늘어놓아 실패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나 잘한 것만 줄여 긍정의 역사관을 가지는 것은 결국 다 마음에 달렸다. 일체 유심조란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김대중이나 노무현의 말이 아니다. 김영삼의 대통령 취임사다. 그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취임사다. 앞에 두 사람이 했으면 난리가 났을 것이다. 역사는 바로 세우기에 앞서 바로 보기가 더 중요하고 다각도로 보면 안 보이던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아홉째 마당, 그의 6월, 민주주의의 기환.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습니다. 1987년 1월 14일 오전 청년 하나가 싸늘한 시선으로 남현동 대공분실에서 실려 나온다. 청년의 이름은 박종철,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학생이었다. 전날 자정 무렵 연행된 그는 선배인 박종훈의 수재를 대라는 고문 끝에 허무하게 목숨을 잃는다. 같은 날 중앙일보 검찰 출신 기자였던 신성호는 검찰 간부가 혼잣말처럼 흘린 경찰 큰일 났어. 한마디에 초기 발동, 석간에 2단짜리 기사를 밀어넣는다. 보도 지침이라는 무인 정권의 언론 검열이 시퍼렇던 시절이다. 제목은 경찰에서 조사받던 대학생 쇼크사였다. 참고로 검열이란 정부가 독점하는 비평을 말한다. 보도가 나가자 다음날 치안본부장 강민창은 기자회견에서 박정훈의 수재를 묻던 중 갑자기 억소리를 지르며 쓰러져 중앙대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옆에 있던 박처원 치안감이 거들었다. 탁 치니까 억하고 쓰러졌습니다.
이 한마디로 박차원은 전 국민의 조롱거리가 된다. 경찰은 14일 밤 은폐를 위하여 박종철의 시신을 화장할 계획까지 있었지만 최완 부장검사는 원칙대로 하라며 사체 보존 명령을 내린다. 1월 15일 한양대 병원에서 박종철의 부검이 실시된다. 부검 결과 온몸에 피멍이 들고 사타구니, 폐 등이 훼손되어 있었으며 복부가 부풀어 있고 폐에서 수포음이 들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황적준 박사는 흉부압박 질식사로 부검 소견란을 채운다. 더 이상 공권력에 의한 살인을 숨길 수 없게 된 경찰은 조한경과 강진규 2명이 물고문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사고로 사망했다고 발표하고 가족 허락 없이 벽지 화장터에서 시신을 화장해버린다. 박종철의 아버지 박정기는 얼어붙은 임진강에 한 줌의 죄로 돌아간 아들을 뿌렸다. 철아, 잘가 그래. 이 예비는 아무 할 말도 없대. 아버지 마른 절규는 전 국민의 눈시울을 적셨다. 25년 전 세상이 그 지경이었다. 동아일보의 김중배 칼럼은 그 가슴 무너지던 날을 이렇게 적었다. 하늘이여, 땅이여, 사람들이여. 저 죽음을 응시해주기 바란다. 저 죽음을 끝내 지켜주기 바란다. 저 죽음을 다시 죽이지 말기를 바란다. 21살의 젊은 나이에 채 피어나지도 못한 꽃봉오리로 떨어져간 그의 죽음은 우리의 응시를 요구한다. 정의를 가리지 못하는 하늘은 제 하늘이 아니다. 평화를 심지 못하는 땅은 제 땅이 아니다. 인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사건은 묻히는 듯했다. 구속된 조한경과 강진규는 교도소에서 밤마다 울었다. 사람 죽이라고 가르쳤냐는 부모의 말에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서럽게 울었다. 조한경과 강진규가 이상 증세를 보인다는 보고가 들어갔는지 경찰 고위 간부가 면회를 온다. 면회자들은 교도원 입회 불가와 면회 기록 불가를 주장했지만 영등포 교도소 보안계장 안유는 기록은 하지 않겠으나 입회는 해야겠다며 자리에 참석했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대화 중에 거액의 보상과 가족에 대한 보장 이야기가 오간 것이다. 안유는 고민 끝에 이 사실을 공안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이부영에게 털어놓는다. 이부영의 손에서 빠져나간 진실은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7주기 추도미사 도중 김승훈 신부의 입을 통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조작으로 세상에 알려진다.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의 주도 아래 모두 5명이 가담한 고문치사 사건을 단 2명만이 고문에 가담한 것으로 꾸미고 총대를 맨 2명에게는 거액의 돈을 주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것이다. 김승훈의 폭로는 얼마 전 대통령 전두환이 발표했던 4.13 호원 조치에 대한 국민적 반감에 기름을 부었다. 새로 창건된 통일민주당은 제야운동권과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발족시키고 6월 10일 박종철 군 고문살인 조작 은폐 규탄 및 호원철폐 국민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세운다. 6월 11일을 대회 개최일로 정한 것은 60일 만세운동을 떠올린 것이기도 하지만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이 있는 날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서울이 직결해서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벌어지기로 한 것은 경찰력의 분산을 노린 영리한 기획이었다. 설상가상. 정권에게는 참 불리하게도 바로 전날 6월 9일에는 연세대에서 이한열이 체류탄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다. 호원철폐 고문 추방, 체류탄 추방 구호가 더해진다. 6월 10일 성공적으로 시위를 마친 학생과 시민 일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감흥을 절제하지 못했던지 즉흥적으로 명동성당으로 가서 밤을 새기로 한 것이다. 이 발상이 역사의 물꼬를 바꿨다. 명동성당에 사람들이 들어가자 정권은 이를 포위했고 졸지에 예정에도 없던 농성이 시작됐다. 국민운동본부에 6월 10일 이후에 계획 같은 건 없었다. 그러나 명동성당의 농성으로 시위가 계속 길어지게 된다.
6월 26일 그 절정이었다. 전국 37개 도시에서 국민평화 대행진 시위가 전개되었다. 6만 명의 경찰 병력이 배치되었지만 역부족이었다. 전두환은 체류탄이 아니라 다른 것을 쏘고 싶었지만 반대가 빗발쳤다. 88 올림픽이 목전인데 서울에서 80년 광주를 재현할 거냐고 붙잡고 늘어지는 통에 평소 기계를 버려야 했다. 정권은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하는 노태우의 6.29 선언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항복한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72년 이후 15년간 행사하지 못했던 대통령 투표권을 되찾았다. 이한열은 7월 5일 사망했다. 박종철, 이한열, 꽃같은 청춘 둘을 데려가고 민주주의는 다시 우리 곁으로 찾아왔다. 민주주의 대체 뭐길래? 퀴즈 하나 내보자. 20세기 한반도를 찾아왔던 가장 급진적인 이념은 무엇이었을까? 마르크스 레닌주의, 주체사상, 모태똥주의나 트로츠키주의? 답은 자유민주주의다.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제헌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고 제2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선언이 아닐 수 없다. 38년 전까지만 해도 지엄한 왕이 다스리던 나라다. 3년 전까지는 섬나라 침략자들이 주인 노릇을 하던 나라다. 백성들이 그때까지 본 것은 감히 범접할 수 없고 똑바로 올려다 보기도 어려운 절대의 권력이었다. 그런데 주권이 자기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자기에게서 나온다니 이 무슨 경천동지할 발언이란 말인가. 참고로 대한민국 헌법 전에 대한국 국제라는 게 있었다. 1899년 8월 17일 대한제국이 공포한 현재명의 헌법이다. 모두 9개 조로 되어 있는데 한번 내용을 살펴보자. 아주 골 때리게 재미있다.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되어 온 바 자주 독립하온 제국이니라. 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조선은 세계 만국, 그중 특히 아시아 열강에 공인된 밥이었다.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이전부터 500년간 전래하였고 이후부터는 황만세, 불변하오실, 전제, 정치인이라. 태조 이래 500년 세월을 다스렸고 앞으로도 그 이상 다스리실 예정이라는 얘기다.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주제의 말은 잘한다. 아참, 전제 정치는 맞다. 제3조 대한국 대왕제께 옵서는 무한하온 군권을 향후 9신이니 공법의 이른바 자립정체인이라. 군법이 아니라 군권이다. 이를 군권으로 읽으면 대한국 군대는 황제의 사병이며 군법회의의 권한을 넘는 권한을 가진다는 이야기가 된다. 물론 군권은 군권의 하위 메뉴다. 더 무한하다는 말씀. 제4조 대한국 신민이 대왕제의 향유하옵시는 군권을 침손할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의 사정과 사후를 막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어버린 자로 인정할지니라. 쿠데타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며 모의만 있어도 작사를 내겠다는 협박이다. 신민의 도리를 잃어버린 자는 법의 인간으로 취급하여 그 누구의 무차별한 살상도 허용한다는 해석도 가능하겠다. 제5조 대한국 제왕제께옵소는 국내 육해군을 통솔하옵소서. 편제를 정하옵시고 계엄, 해엄을 명령하옵신이니라. 육해군의 편성에 대한 재량은 각 참모총장, 사령관이 아니라 황제에게 있고 특히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설명이다. 제6조 대한국 대왕제께옵서는 법률을 제정하옵소서. 구 반포와 집행을 명령하옵시고 만국의 공공한 법률을 효방하사 국내 법률로 개정하옵시고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을 명하옵시니 공법에 이른바 자정윤례이니라. 입법기관 대신 황제가 법을 정하며
법은 외국에서 베껴오는데 특사, 가명, 복권 등은 황제의 마음대로이니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그 법 위에 황제가 계시다는 말씀이다. 제7조 대한국 대왕제께옵서는 행정 각 부부의 관제와 문무관의 봉급을 제정 혹은 개정하옵시고 행정상 필요한 칙령을 바라옵시니 공법에 이른 바 자행칠이이니라. 공무원 임명권은 모두 황제의 몫이고 지방자치제 같은 건 꿈도 꾸지 말 것이며 혹시 개개는 자가 있으면 봉급을 안 주겠다는 이야기다. 제8조 대한국 대왕제옵서는 문무관의 출척, 임면을 행하옵시고 자기, 훈장 및 기타 영전을 수여 혹은 채탈하옵시니 공법에 이른바 자선신공이니라. 공직자 선출은 황제가 다 알아서 할 것이고 수틀리면 졌다가 다시 빼앗을 수도 있으니 유념하라는 경고다. 제9조 대한국 대왕제께옵서는 각 국가의 사신을 파송, 주찰케 하옵시고 선전, 강화 및 재반 약조를 체결하옵시니 공법에 이른바 자견사신이니라. 외교권에 대한 설명으로 역시 모든 것은 황제가 다 하신다는 말씀이다. 옷에 몸을 맞춘 대한민국. 대략 이런 나라였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니 이해하니 충격인가? 예전이라면 입에 올리는 순간 바로 목이 날아갔을 이 발언을 대한민국은 나라의 근간인 헌법 첫 줄에 떡하니 박아두었다. 그리고 우리는 미리 가져다 쓴 이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무려 40년 세월을 고군분투해야 했다. 그것은 마치 3살짜리 아이가 입은 어린 양복 같은 것이었다. 아이가 자라 옷에 몸을 맞출 때까지 걸린 시간이 87년, 민주화 항쟁에 이르기까지 40년이었다는 이야기다. 실은 좀 당겨질 수도 있었다. 박정희 통치 18년, 중후반 후부터 몇 년은 좀 지루했으며 전두환의 오공 정권은 역사에 꼭 등장할 필요까지는 없었다. 그래도 역사는 역사니까 있는 그대로 보자. 뭔가 부족했거나 더 필요했거나 필요했기에 역사에 등장했을 것이다. 잘라내도 좋은 역사 같은 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가정과 가설과 이론에서만 성립이 가능한 있는 그대로의 역사가 아니라 그랬으면 좋았을 것이라 추측하는 후대의 희망일 뿐이다. 80년대 중반 이후 반대한민국 정서는 아예 트렌드다. 뭔가 자기 나라에 삐딱한 소리를 해야 개념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개념 없는 세상이 되었다. 부정은 쉽다. 부정은 힘이 세다. 긍정은 어렵다. 그러나 긍정은 부정보다 더 힘이 세다. 반대한민국 정서를 읽는 3가지 포인트는 부당성, 독재, 독점이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이고 독재로 인민이 신음했으며 재벌이 민중을 수탈한 역사라는 얘기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같은 건 없다. 태어난 나라가 빗나가는 경우는 있겠다. 가령 독일의 제3국 참제국처럼 탄생의 전통성보다 더 중요한 건 통치와 존속의 정당성이다. 통치와 존속의 다른 축은 자존감이다. 통치가 이루어지되 자존감이 있어야 하고 자존만 강조하다 궁핍하면 또한 그 빛을 잃는다. 이승만을 보자. 문제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항상 공과 과가 7대3이다. 식상하다. 8대2는 아부하는 것 같고 6대4는 어딘지 공이 좀 부족하게 들린다. 그래서 만들어진 궁색한 사고의 산물이다. 차라리 5대5거나 9대1이 낫다. 이승만도 항상 7대3이다. 뭐가 7이고 뭐가 3인가? 아니 대체 3의 구체적인 항목은 무엇인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